및 달빛 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드루킹 대화방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드루킹이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담겼습니다. 댓글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2천여 개 가운데 경찰은 614개 아이디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들 아이디가 추천수를 조작한 댓글은 2개가 아닌 3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가 하루 작성 가능한 댓글 수와 추천수를 제한하는 댓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아웃링크를 도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카메라와 인사 각도까지 맞추는 등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앉을 회담장 내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두 정상이 주요한 의제를 다룰 2층 회담장 내 정상회담 테이블폭은 2018mm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좌석 승급 등의 혜택을 받고 조양호 회장 일가 세관 검사를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화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가 그냥 건물 닫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땅속 상태여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일정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두 정상의 이동 경로는 물론 수행원들의 인사 각도까지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 김정일에게 인사했지만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꼿꼿하게 악수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인사 각도로 인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한 남북 합동 리허설에서 양측은 수행원들의 동선은 물론 인사 각도까지 점검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늘 판문점에서 만나 김정은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동선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유의 집을 통해 이동할지 아니면 차를 타고 평화의 집까지 갈지 모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경호 의전 보도 분야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담장에 들어오는 햇볕의 양까지 감안해 정상회담과 같은 시간에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내일은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회담 장소는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입니다. 정상회담은 평화의 집 2층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회담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한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의미를 담았을지 최지원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2층. 남북 정상이 마주 앉을 회담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과거 회담에서 남북이 별도 출입문으로 따로 입장했지만 남북 정상이 함께 동시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2018년을 상징하는 2018mm 원형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와 분단 65년이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남북이 함께 둘러앉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의자 등받이에는 한반도기가 새겨졌습니다. 회담장 탁자 양쪽으로 각각 7개씩 의자를 설치했지만 과거 2번의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1명만 배석했습니다. 벽에는 한지 창호를 둘렀고 바닥에는 한반도 산천을 상징하는 푸른색 카펫을 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옥 대청마루를 본뜬 내부 설계입니다. 한라산 전경이었던 벽면 그림은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4년에 이산가족 장봉 행사에 뽑혀서 금강산에서 북한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도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이모를 만났습니다. 생중계되는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사연과 함께 그림 소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000명 가까운 내외신 기자들이 이미 치열한 취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일산 킨텍스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예, 사전 등록된 기자만 2,850명이라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식 등록을 시작한 이곳 프레스센터는 늦은 밤까지 각종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41개국 360개 언론사에서 2,850명인데요. 현장 등록 인원까지 감안하면 제 뒤로 보이는 1,000석 규모의 기자석이 꽉 찰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이곳을 찾은 외신 기자들도 시설을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So I think it's historic, but it's only a first start. So we have to see where we go from here. And I think it will be a long and very difficult way. 각 방송사 중계석을 비롯해 통번역실과 인터뷰룸 그리고 간이 식당도 설치됐습니다. VR 가상현실 체험장에선 판문점 상황을 360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를 위해 양탄자가 깔린 기도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Environment here is very amazing because it's very comfortable and it's very big and you have enough space for the journalists to do their work. 현장 점검을 한 이낙연 총리는 상상 이상의 큰 걸음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평화 정착을 향한 거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프레스센터는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오는 28일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일산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도 연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는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비핵화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중순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두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실험 중단 발표로 촉발된 논란 이후 기자회견장에 선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핵무기 제거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It means they get rid of their nukes. Very simple. I want them to get rid of their nukes. 미국이 북한에 많은 걸 양보했다는 미 언론의 주장도 일축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걸 밝힌 겁니다. 또 북한이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맨이라 폄하했던 북한 김정은을 열려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에 진지하게 나올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Then if it's not going to be fair and reasonable and good, I will, unlike past administrations, I will leave the table.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남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미북 회담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1년 넘게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지명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대중 강경론자로 유명한데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대사로 지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됐던 현역 사성 장군의 근무지가 한국으로 전격 변경됐습니다. 호주 측도 수용했습니다. We would have welcomed Admiral Harris here as ambassador to Australia.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제독에 오른 아시아계 미국인. 주일 미군이던 부친이 한국전에 참가할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엄격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 think he'd be a happy man if we abrogate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해리스 사령관은 또 대중 강경론자이기도 합니다. I believe that China's actions are provocative, it increases tensions, and it causes the nations in the region to look. 해리스 사령관이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라인은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해리스 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어제 공개된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는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 경남 통영에서 잡힌 문어 냉채가 포함되어 있죠. 청와대는 통일을 위해 애쓴 인물로 평가하고 이 메뉴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작곡가 윤희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오를 메뉴들입니다. 여기에는 통영 문어 냉채도 포함되었습니다. 윤희상 작곡가의 고향 남해 통영 바다의 문어로 만든 냉채 등으로 만찬을 꾸몄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희상의 100번째 생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그의 음악을 즐길 날을 기대한다는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독일 순방 때는 김정숙 여사가 통영에서 공수한 동백나무를 그의 묘역에 심기도 했죠. 이거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20세기) 주요 작곡가 56인, 유럽의 현존 5대 작곡가,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인 윤희상에게 붙는 수식어들입니다. 하지만 친북인사 꼬리표도 따라붙습니다. 윤희상은 1967년 동백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훗날 범죄 사실이 과대 포장됐던 걸로 드러났지만 석방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고국당은 밟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 김일성은 그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이름을 딴 음악당, 연구소, 악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선생을 내세워주시고 선생의 음악작품도 함께 봐주시며 그가 통일의 메아리, 애국의 메아리를 더 높이 올려가도록 해주십시오. 윤희상도 부인과 함께 20차례 입북하며 김일성 부자와의 인연을 쌓았습니다. 김일성 생일에는 직접 작곡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북에서 죽은 통영의 딸 신숙자 씨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은 아직도 최대 논란거리입니다. 작곡가 윤희상 선생도 위대한 소령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소령님의 성관 민족에 깊이 감복하면서 숨진 지 23년 만에 타지에 묻혔던 그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통영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윤희상이는 죽을 때까지 김일성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외친 비운의 작곡가, 친북인사, 여기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쓴 인물이라는 청와대의 평가까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드루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가운데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달빛 기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을 말하고 매크로는 인터넷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인터넷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드루킹의 조직이 달빛 기사단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공모 회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드루킹과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드루킹은 이번 일 대응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 그것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으로 드루킹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빛 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은 앞서 경인선 블로그는 아이디 촛보님의 소유인데 촛보는 현직 달빛 기사단이라고도 말합니다.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 블로그 운영자가 문펜의 일부인 달빛 기사단이라는 뜻입니다. 달빛 기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과 기사단을 합친 말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입니다. 한국당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 채팅 대화가 오간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장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예, 오늘 공개된 메신저 내용 중에는 드루킹이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당이 대화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시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검찰에 드루킹의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5월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드루킹도 수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작 검찰의 수사는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일 대응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은 치밀한 증거인멸 지시글입니다. 여러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싹 지워야 합니다. 때맞춰서 여러분의 폰을 PC에 복사한 뒤 초기화해야 합니다. 방법은 둘리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들입니다. 드루킹은 그렇게 해야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과거 채팅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2, 3일 지켜보고 대응을 추가로 고지하겠다고 마무리합니다. 한국당은 대화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미뤄보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난해 5월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 자신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대응책을 지시했지만 정작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침 중에 기사는 나도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누군가 드루킹의 아이디로 대신 올린 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드루킹의 메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티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드루킹이 일요 열린 지구방이란 회원 대화방에 연속해서 올린 글들입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동지에게 거는 기대보다 클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 저지른 일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번 일 대응 방식이란 글에서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선풀 작업했고 그건 팩트라고 주장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직후에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일방적 주장만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정운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이게 지금 드루킹이 그 회원들에게 어떤 공지를 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추정할 수는 있죠. 언제쯤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
4페이지 중에 한 장에 보시면 6월 7일이라고 날짜가 찍힌 게 전부였습니다. 예, 6월 7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들에 담긴 정황을 본다면 결국은 이 작년 대선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예. 텔레그램을 싹 리셋하라, 핸드폰을 초기화해라, 법적 문제는 걸릴 게 없다 등의 공지는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상황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 중앙선관위가 이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게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였으니까 대략 그때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복잡한 게 하나 나오는데 경인선 블로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 경인선은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경선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렇죠. 이 경인선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경인선은 원래는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촛보님, 이건 이제 아이디일 텐데 아이디죠. 이 촛보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촛보님이 경인선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촛보님은 달빛 기사단 소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인선이 드루킹의 것이냐 아니면 이 달빛 기사단 소속인 촛보님의 것이냐 뭐 이런 의혹이 또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최근 문재인 팬카페 운영진으로 이 지리산 반달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입장문을 냈었죠. 예.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본질을 넘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드루킹은 문팬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일단 했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드루킹 메시지를 보면 이 경인선 블로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팬클럽인 달빛 기사단 촛보 씨의 소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예. 자, 이 글에서 달빛 기사단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달빛 쪽에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 그걸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네네. 예, 뭐 좀 자세한 해석은 또 이제 추후로 계속 나올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달빛 기사단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달빛 기사단은 어떤 팬클럽입니까? 네,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 온라인상에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가 여러 개 생겨났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젠틀 제인, 문사모, 뭐 노란 우체통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들은 오프라인 모임도 갖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2016년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팬 연합으로 크게 뭉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달빛 기사단, 또 문꿀 오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팬카페들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어떤 별칭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달빛 기사단은 SNS상에 이런 명칭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을 정도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팬클럽 중에서는 또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예, 뭐 물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팬클럽 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 있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닐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텔레그램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바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바둑이는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 별칭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텔레그램 방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서 이 바둑이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김해 인근 거주 회원들을 하나의 대화봉으로 묶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바둑이 요청에 따라서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분간 중립적으로 행동하자 뭐 이런 당부도 있고요. 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이 바둑이가 바로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하는 김경수 의원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일단 야당의 이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정도를 입수할 정도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정운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관세청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세관이 서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업무 메일입니다.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장이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들어줬다고 돼 있습니다. 관세청과 대한항공이 그동안 서로 봐주기로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세청은 즉시 내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관계 나오기 때문에 한진 총수 일가가 명품 등을 밀반입한 과정을 관세청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시점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감찰은 수입 통관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관세청이 SNS에 만든 대한항공 비리 제보창은 제보 건수가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관세청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 일가의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힌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폭로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의 조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오늘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양주에서 쓰레기 자동 집화 기계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숨졌고, 부산에서는 용접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쓰레기 자동 집화 장치를 점검합니다. 한 남성이 투입구를 살피던 중 순식간에 진공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차가 그냥 건물 그런 낭심탕탕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 어제 낮 3시 반쯤. 사고는 20리터 이상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장치에서 발생했습니다. 38살 조모 씨는 당시 동료 3명과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130m 떨어진 땅속 배관에서 사고 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하면은 하나씩밖에 안 열리는데, 근데 그거를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이 수동으로 다 열어놓은 거예요. 어제 낮 5시 반쯤 부산의 한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지름 0.6m 크기의 밀폐된 파이프 안에서 용접을 하던 근로자 2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작업했던 곳으로 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쓰러지는 게 발견됐어요. 경찰은 산소 결핍으로 질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다소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구청은 아이들 현장 학습용으로 닭과 개 등을 기르는 동물 사육장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자들이 이 동물들을 잡아먹었고, 심지어 구청장까지 이 식사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조그만 우리 안에 닭들이 뛰놀고 335 모인 토끼들이 작은 입을 오물거립니다. 인공 연못엔 잉어가 논일고 개 2마리도 나른한 오후를 즐깁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5년 전부터 운영 중인 동물 사육장입니다. 텃밭까지 어우러져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는 현장 학습용으로 꾸며졌습니다.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놀러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토끼라든가 닭 같은 거를 먹이를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씩 줄 수 있는. 동물들은 시민들 기부로 받거나 한강공원 등지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시설 관리자들이 몰래 잡아먹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AI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장애인한테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잡아가지고 위험들 받는데 뭐 주기도 하고요. 식탁에 오른 건 닭만이 아닙니다. 4년 전엔 개고기 만찬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엔 구청장과 구청장 지인 등 7,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자기 개고기가 나왔어요. 여기 식당에서 우리가 먹던 그대로 나온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개가 좋다. 한때 7, 8마리가 살던 사육장에 남은 개는 현재 2마리뿐. 실종된 개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또 눈치가 다음에 먹자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먹었던가. 취재가 들어가자 구청 측은 동물 사육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구청장의 한 측근은 구청장이 개를 잡아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개를 먹은 적도 개를 요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특별 공급 당첨자를 두고 과연 자격 요건에 맞는가 하는 논란이 일었었죠.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 실태를 지선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20대 A씨는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자라고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A씨 부모가 아파트를 또 장만하려고 자식을 위장 전입시킨 겁니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B씨는 월 소득이 55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인 가족 특별 공급 기준은 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자 청약 20일 전에 어머니를 전입시켰습니다. 600만 원 이하인 4인 가족 기준을 맞춘 겁니다.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됐는데 당첨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였습니다. 중소기업 초봉 수준인 월 23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모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은 서울과 과천 지역 아파트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으려고 한 경우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5개 단지의 특별 공급 당첨자 742명을 전수조사해 50건을 적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 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청약 통장 불법 매매로 의심되는 대리 청약이 9건, 허위 소득 신고가 7건 등이었습니다. 사회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 공급 제도가 강자들에게 악용된 셈입니다. 1, 2순위 무주택 서민들이 받아갈 주택 공급 물량을 임의 분양으로 넘어가서 유주택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 10년간 아파트 청약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측과 500만 원의 돈 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보좌관 자택과 휴대폰 등 압수수색 대상 6곳 중에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영장만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한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의 일명 성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드루킹 구속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00만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파악을 위해 한 씨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의혹에 비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한 씨의 집과 휴대폰, 국회 사무실 등 총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알려진 데 경찰 책임을 묻는 분위기입니다. 검경의 드루킹 수사 신경전이 중단되지 않는 한 정작 중요한 의혹 규명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제 인터넷 댓글 조작 수사는 대선 전후, 지난해 대선 전후 시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조작에 이용한 614개의 아이디 활동 내역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은 당초 2개에서 39개로 늘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공감수 조작에 이용한 걸로 확인된 아이디는 지금까지 614개입니다.
경찰이 지난 22일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이 아이디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드루킹 일당이 이 아이디를 이용해 1월 17일 평창 기사에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2건이 아닌 39건으로 늘었습니다. 614개 아이디가 1.6에서 1.8초 간격으로 댓글에 공감을 눌러 하위권 댓글을 상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위가 낮은 5개 댓글의 경우 공감수 40% 이상이 이 아이디를 통해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아이디들의 대선 전후 댓글 활동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네이버 자체 조사에선 매크로 조작이 의심되는 아이디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게재된 전체 기사 분석 결과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 아이디가 2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숨은 카페, 열린 카페 등 드루킹 관련 사이트 3곳의 회원 아이디 분석 결과 당초 2,500여 명으로 알려진 경공모 회원 수가 4,540명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카페 게시물과 댓글 등을 분석해 경공모 조직 체계와 회원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네이버의 댓글 공간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댓글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알맹이는 쏙 빠졌습니다.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네이버 댓글 개선안의 요지는 한 기사에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시간 제약도 둔다는 겁니다. 한 기사에 한 계정으로 달 수 있는 댓글은 3개로 줄어듭니다. 공감과 비공감도 하루에 50번까지만 클릭할 수 있습니다. 댓글과 댓글 사이의 간격은 10초에서 1분으로 늘렸고 공감, 비공감 클릭 사이에도 10초의 간격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달 수 있는 20개의 댓글 숫자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이런 개선안이 도입돼도 댓글 조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연속으로 공감을 누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차를 주면 계속해서 누를 수 있습니다. 또 드루킹처럼 여러 계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계정마다 매기는 댓글 제한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매크로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강론이 나와도 사실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또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대책으로 거론됐던 아웃링크는 도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의 틀 안에 사용자들을 계속 모아놓고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 또한 여론 조작, 범죄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이버가 댓글 장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번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진짜 그런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청와대가 출입 기록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 청와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이 이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한 것에 따른 답변인 건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그랬다 이러면서 제출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청와대가 뭐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 출입 기록을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청와대 말과는 달리 이 외부인의 출입 기록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2005년 횡담도 비리 사건과 러시아 유전 개발 사건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록이 2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청와대 출입 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부스스한 올림머리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청와대 관저 출입 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예, 뭐 당시 그 이른바 7시간 논란도 있고 해서 예. 청와대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약속이기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 청와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 일정을 비롯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정작 거절해서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없다. 청와대 출입 기록은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성역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저녁 저희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8시 10명의 경찰 수사관들이 TV조선 사옥에 다가왔습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몰래 들어간 TV조선 수습기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기자가 들고 나왔던 USB와 태블릿 PC도 절도용이자 경모 씨 자택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언론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 TV조선 기자협회는 TV조선 압수수색 시도는 언론 자유 침해라며 드루킹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은 경찰이 TV조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와 MBC, SBS와 세계일보 기자들도 과거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압수수색을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론 자유 탄압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 경선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전화응답을 대신한 증거라며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를 공개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쪽지 한 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합니다. 쪽지에는 어르신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열거돼 있고 그 아래 국회의원 서삼석, 군수 땡땡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주당 재보선 경선에서 여론조사용 전화에 대신 응답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운동원들이 그 사람 이름을 대고 충족등을 번호서 누른 후에 대리 통화를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백재욱 예비후보가 어제 서삼석 예비후보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는 서삼석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저희들 여론조사는 100% 안 신고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찰과 선관위는 일단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하고 우리 경찰하고 동시에 출동해서 확인했는데 현장에서 혐의가 없는 걸로 현장에서 종결한 거지.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경선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와 주변 인물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부인,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통신 내역 확인서를 발급해간 사실을 한국당이 확인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당했습니다.
통신내역 확인서에는 휴대폰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의 수행비서가 통신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대표 등이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통신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찰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얼마 전 롯데 이대호 선수에게 성적이 부진하다며 팬이 치킨을 던진 일이 있었죠. 이 일로 절치부심한 덕분인지 이대호가 이대호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홈런 7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주 7할 타자 이대호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KT의 추격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석점 쐐기포. 최근 이대호의 타격감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7경기에서 홈런 7개, 경기당 1개의 아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멀티히트까지 어느덧 타격 지표에서도 순위권을 차지 홈런왕 경쟁도 뜨거워졌습니다. 공격이 잘 되니 수비에서도 펄펄 날고 있습니다. 부진한 성적으로 팬에게 치킨까지 맞았던 그 이대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부활입니다. 주장 역할도 100점 만점입니다. 어제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포수 나종덕이 안타를 때리자 누구보다 좋아하며 더가웃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애들도 같이 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펄펄 나니 팀 성적도 아직은 최하이지만 승차는 어느덧 삼성 NC와 동률입니다. 150억 원의 사나이, 조선 4번 타자 이대호의 화끈한 홈런포에 야구판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 대사 부부와 어울려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에는 와인잔도 놓여 있죠. 지난 2007년 살아있을 당시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육자회담 합의가 나오기까지 중국이 도와준 데 감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나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 대사관에 가는 건 조문소 참배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세계 외교가의 토픽거리가 됐었습니다. 김정일은 2000년에도 중국 대사관을 저녁 7시쯤 불쑥 찾아가서 5시간을 머물며 술자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자기는 와인을 마시고 중국 외교관들에게는 빼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확인된 것만 4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제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 중국 대사관에 간 건 더 이례적입니다. 중국인 교통사고 사상자를 위로한다며 새벽 6시 반에 달려간 겁니다. 이른바 경의하는 영도자가 외국 대사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장면을 북한 매체들이 신속히 공개한 것도 파격적입니다. 대사들은 주재국 외교장관 한 번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 원수는 더구나 신임장을 제정할 때나 자기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 따라가서 만나는 게 고작이죠. 그런 외교 관례에서 김정일 부자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사실 외교적 기행에 가깝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외국 공간을 찾아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늘 차주와 주체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주체의 상징이 이런 행적을 보이는 이유는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렵게 복원한 북중 관계가 행여 흔들릴까 봐 직접 나서서 수습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벌어질 국면을 그만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격변기를 맞은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의 주체란 건 결국 중국 없이는 불가능한 허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중국 대사관에 간 주체였습니다. 네, 모처럼 봄다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공기 상태도 좋겠고요. 일교차도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한 겉옷 하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엔 꽤 덥기까지 해도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일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복사 냉각으로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이 안개가 걷히고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단 조금 오르는데요. 전국 곳곳이 10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아침 저녁과는 10도 이상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조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드루킹이 여론 조작의 본거지로 이용했던 일산 느릅나무 출판사에 저희 수습기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빌미로 경찰이 오늘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물론 언론도 법 앞에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건이 저희 수습기자의 취재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당사자가 경찰에 출두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고 휴대폰을 비롯한 일체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데는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TV조선의 취재 활동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와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취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